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직업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선생님은 지금 심리치료센터랑 학교 그리고 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일을 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소재선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사실 만나서 대면해서 생생하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뒷부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미술치료를 체험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선생님이 예전에 미술치료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크레파스를 주시면서 무언가 내가 생각나는 거, 그냥 무언가를 내가 그려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하지 말고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한번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빨간색 무지개 모양의 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 혹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려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이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예전에 15년 전, 한 16년 전쯤에 선생님이 신었던 빨간색 플랫슈즈가 생각이 났어요. 그 플랫슈즈 앞코에 보면 저렇게 검정색 리본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정색 리본을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미술 치료할 때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구두를 그린 그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선생님 안에서 이렇게 뭔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나 함께 있던 친구들이 좀 당황했겠지만 선생님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뭐였냐면 어떤 억울함, 또 내 안에 그때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하는 죄책감, 그리고 분노,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였냐면 15, 16년 전쯤에 선생님이 저 빨간 구두랑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 안에는 그때 해결되지 않았던 선생님의 안에 어떤 감정들, 미해결된 과제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미술 활동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있는 미해결된 감정이나 과제들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변화 혹은 성찰,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미술치료는 마음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말로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술활동을 매개로 해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미술치료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술활동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갈등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일이 미술치료사가 하는 일이랍니다. 미술치료를 진행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가 열이 나요. 제가 여기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설사를 해요. 막 이렇게 나의 증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체온을 재기도 하고 청진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미술치료에서는 내담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미술치료 현장에서는 내담자와의 대화, 그리고 그림 검사,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지금 이 내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잘 살펴보면 선생님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뭘 매개로 만나고 있냐면 미술활동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미술치료다라고 하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형활동, 뭐 신문지나 잡지의 이미지, 사진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는 콜라주 작품, 데칼코마니라든가 우리가 흔히 하는 컬러링, 색칠하는 거 있죠. 컬러링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고 자기의 내면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미술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단순하게 채색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감이나 크레파스, 뭐 파스텔 등의 채색 도구를 포함해서 뭐 곡물이라든가 뭐 단추, 뭐 낙엽, 또 천조각, 나무 조각 이런 것들, 심지어 아빠가 사용하시는 쉐이빙 폼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 현장에서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흥미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자아성취라든가 발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좀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곤 하는데, 보통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고요. 선생님처럼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한 40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잡곤 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적성이나 흥미, 안정성이 선생님이 이 직업을 선택한 요인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사실 20대 때까지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관련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사람의 마음, 심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부분을 좀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공부해보고 어쩌면 직업을 좀 바꿔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가벼운 생각으로 선생님이 심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그럼 대학원을 좀 진학해볼까?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상담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이제 상담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실습하고 뭐 봉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양한 사람들, 뭐 대학생들, 어른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때로는 그들의 가정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보람되다. 이 일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너무 보람되고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일의 분야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미술치료도 사실은 그때부터 더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안정성의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마음이 아프고 또 정서적으로 병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치료사나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직업은 앞으로 발전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몇십 년 후에도 살아남는 직종이 뭐가 있겠냐. 요즘 계속해서 AI가 막 발전하고 이런 시대인데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상담사, 치료사는 몇십 년 후에도 살아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성과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술치료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미술학과나 심리학과, 뭐 아동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뭐 상담학과 등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사나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따야 할 자격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미술치료사잖아요. 그러면 미술치료사 자격증, 아니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청소년 상담사나 임상심리사 자격증 등을 갖출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습이나 봉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이 길들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내가 미술치료사가 되기 원하거나 상담사가 되기 원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첫째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비롯해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 지인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친구들의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훈련들은 계속해서 나를 넓혀가고 성장하게 해주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읽기 쉬운 심리학 관련한 서적을 가까이 하라. 요즘은 사실 심리학 책이 어렵지 않게 청소년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뭔가를 막 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접근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렇구나.
인간의 마음이 되게 재밌네 하는 그런 흥미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굉장히 많이들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선생님이 여러 번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선생님에게도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심리학 관련한 책들을 좀 가까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술적 소양을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직업 체험의 그 수업을 하러 가면 아이들 중에 선생님 저는 미술을 잘 못하는데 제가 미술치료사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케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미술적 소양이 막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이 일을 해보니까 미술적 소양이 있으면 훨씬 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작품을 내가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제로 내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미술 활동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미술적 소양을 좀 키우는 일들이 필요한데 내 주변의 친구들의 작품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게 되는 어떤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미술 전시관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가는 어떤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을까? 어떤 기분에서 이러한 작품을 좀 표현했을까 하고 그 작품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작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훈련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술 치료사에 필요한 적성이나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미술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미술 활동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해요. 세 번째는 어떠한 내담자가 오더라도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담자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담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치료 현장에서 그 내담자가 어떠한 말을 했어. 그리고 어떠한 미술 작품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다음 회기에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데 아무 기억도 없고 뭔가 저 사람이 지난주에 무슨 말을 했지? 생각이 안 나고 하면 사실은 뭔가 적절한 치료를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력을 좀 필요로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기억력이 없으면 꼼꼼한 기록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은 좀 기억력이 딸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지에 자세하게 좀 적는 편이에요. 미술치료사는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까요?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심리적인 치유와 자아 성장을 촉진시켜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실은 가정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일의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겨요.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미술치료사라든가 다른 상담사가 하는 일은 사회적 공헌도가 꽤 큰 직업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미술심리치료사의 일은 사실 개인의 환경이나 역량에 따라서 업무 강도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미술치료사가 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심리치료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재활기관이라든가 병원, 소년원 등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요. 직업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상당 기관에 내가 취업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정 시간,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6시까지 일정 시간을 내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상담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가 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는 시간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실. 그런데 수입적인 면에서는 조금 고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실은 일을 하면 되죠.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직업을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선생님은 매우 감사했고
또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무언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을 꾸고 싶은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뭔가 좋아해서, 내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재밌어. 더 해보고 싶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 좀 나랑 안 맞네, 이건 좀 나랑, 내가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면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방향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언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엇이든 작은 거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직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